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주말에 놀러 안 가고 수업에 다 들어오느라고 애썼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보도를 다 보셨겠고, 왜 어떤 논리적 이유 때문에 또는 헌법적 근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 되고,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 불합치가 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도를 대부분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 어찌 보면 좀 논란이 있는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그런 것이 존재하며 이제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국가가 조세주권 또는 조세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조세 사이에 왜 관계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통계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적인 접근을 좀 하고, 다시 나중에 한번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현실적인 감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 또는 세금, 조세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서 강제 징수하는 금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사유재산권은 보호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그걸 좀 뺏어가는 거죠, 세금은. 근데 국가의 조세주권은 또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여러분, 헌법 제1장 제1조는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고, 제2조는 영토조항,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한 10조, 11조, 그쯤 가면 국민의 기본권, 제2장에 가면 국민 기본권이 쭉 나오는데, 그게 37조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부분 이제 국민 개인의 권리, 기본권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구의 권능과 이제 역할 분담, 권력 구조에 관한 내용이 또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죠. 수십 가지의 국민 기본권을 헌법이 규정을 하고, 그러한 기본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어마어마한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권리, 천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법치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게 법치주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고, 또 국민이 법만 잘 지키고 법치주의만 잘 세워도 경제 성장률이 1% 이상 높아질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법 잘 지키도록 만드는 게 법치주의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법치주의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 법치주의는 헌법에서 나오는 요구입니다.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이 아니고는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고,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고 37조에 못을 박아놨죠.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쥔 사람 또는 국가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40만 년 됐다 이러면
권력 쥔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권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이렇게 된 것은 이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만 년 중에 39만 9,900년 동안을 권력 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죽이고 잡아가고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이렇게 하던 시대에서 아주 정말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 맨 마지막 그 100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운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죠. 법치주의라는 것은 권력이 또는 권력 쥔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이제 법관은 영장이 없으면 우리를 잡아갈 수 없죠. 가끔씩 그냥 잡아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법관은 영장이 없이는 우리의 그 은행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우리 핸드폰의 통화 기록을 열어보거나 우리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거 국가 권력이 할 수 없죠. 이런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기본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그런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에 지어놓은 헌법이 딱 4가지만큼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거죠. 첫 번째, 신체 건장한 남자는 국가가 부르면 군대 가야 되죠. 이게 국방의 의무라는 거고요. 신체가 건강하지 않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자녀들을 의무교육기관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안 보내도 처벌을 잘 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헌법상으로는 자기의 자녀를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기관에 반드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안 주면서 그래도 의무는 규정을 해놓았죠.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놀고 먹지 말라 그런 뜻이죠. 4번째가 이제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권리와 딱 4가지의 의무 가운데에서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2가지죠.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이것은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도 뭐 사실상 없습니다. 그죠? 형편이 좋아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홈스쿨링이라든가 혹은 제도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겠죠. 강력한 의무는 역시 국방의 의무. 남자들 군대 안 가면 잡혀가죠. 안 가보려고 뭐 못된 걸 마시고 혈압을 재고 멀쩡한 무릎팍을 찢었다가 붙였다가 해가지고 수술한 것처럼 꾸며서 안 가고, 그죠? 뭐 기기묘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안 보냅니다. 안 가고 뭐 돈으로 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것은 굉장히 강한 의무죠. 또 하나가 이제 납세의 의무. 세금 내기 싫죠.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로 규정을 해둔 거죠. 국가가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강제로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은 이 바로 헌법조항에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의 조세주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세주권입니다. 이 조세주권은 중앙정부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개인과 법인에게서 돈을 뺏어가는가, 그거를 이제 이 통계를 한번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지를 우선 좀 이거 저쪽으로 좀 밀어주실래요? 여러분 뭐가 통계가 궁금하면 여기 접속하십시오. 코시스 국가통계 포탈.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통계 포탈입니다. 국가지식 포탈도 있죠. 지식 포탈을 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만 검색하시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통계 포탈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메타 통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메타 통계라는 것은 통계 소비자들이 힘들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분석해 놓은 통계가 메타 통계인데, 아직도 좀 국가가 불친절해서 메타 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원 통계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원래
마지막 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통계로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 한글이나 뭐 엑셀 열어놓고 쳐넣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메타 통계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도리인데,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보죠. 코시스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국내 통계를 열고, 거기 주제별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왼쪽 메뉴를 보시면, 거기 이제 재정금융해서, 예, 중간에서 하단 쪽에, 예, 고딕으로 돼 있죠. 그걸 열면 오른쪽 디렉토리들이 전부 다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세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정금융 중에 재정에 들어가 보면 재정 통계가 쭉 나옵니다. 제일 위에 게 기본 재정 통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입 세출에 관한 거고, 요 밑에 보면 조세 수입, 조세 부담률 여기 나옵니다. 요 기본 조회를 눌러보시죠. 선택 조회 하려면 또 뭘 치고 해야 돼서 복잡하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조세 총액이 지금 약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되게 1000조 원 가량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조 원 조금 못 되죠. 예, 달러로 치면 그 전에 1조 달러 정도 됐는데 환율이 변해서 지금은 아마 한 7천억 달러, 예, 그 정도 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우리 돈으로는 1조 원 가까이,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 200조 원을 국가가, 예, 거둡니다. 이 왼쪽 열을 보시면 조세 총액이 있고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있다는 것은 지방세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가 160조 원 정도 되죠. 그럼 약 지방세는 약 40조 원, 예, 빼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내국세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토초세. 이것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했다가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이것도 망했던 세금인데요. 세금 돌려주고 뭐 안 돌려주고 안 내고 버틴 사람은 안 내고 버티고 낸 사람은 못 돌려받고 그런 시끄러웠던 세금입니다. 상속 증여세, 예, 자산 재평가세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이거는 의미가 없고 전화세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고 관세, 교육세가 있습니다. 아니 위로 올려보세요. 국세를 보시면 200조 원 중에서 국세가 16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럼 내국세가 있고 이제 다르게 분류되는 특별한 세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득세를 보시면 이게 한 40조 원 가까이 되죠. 소득세, 갑종 근로소득세 이런 거 있고요. 이제 그 종합소득세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내는 거 이런 게 전부 소득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안 내고 절반 정도 위에만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죠. 35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식회사들 중에서 상장 법인들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기업들만 내는 세금입니다. 돈을 못 벌면 안 내죠.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상속증여세가 한 3조 원 채 못 되죠. 예, 그 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제일 크죠. 지금 이게 40조 원, 41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 중에만 부가세가 제일 크고요. 40조 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각각 그거에 준하는 수준만큼 많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게 한 80조 원 가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세는 특별한 상품에 붙는 겁니다. 특별 소비세라든가 이런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그죠? 골프채 뭐 이런 게 전부 다 개별 소비세고요. 요게 5조 원 정도 되네요. 증권거래세 요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권 사고 팔 때 거래액의 아주 적은 퍼센트인데 거래가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거치고 있죠. 이것은 거래세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내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만 내는 게 아니고 못 번 사람도 냅니다. 인지세는 뭐 각종 인지에 관한 거고요. 이것도 5,880억. 그럼 지난해 뭐 관연도 수입 이거는 뭐 시기적인 불일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이게 11조 원이 넘죠. 예, 이게 아마 이제 유류세라든가 뭐 특별하게 교통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또는 상품에 대해서 붙는 세금입니다.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가 약 7조 5천억. 예, 교육세는 요거 소득세에 곱하기 얼마 이래가지고
함께 내는 특별세입니다. 교육세는 전부 다 아이들 교육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죠. 여기 한 4조 원 내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문제의 세금 2005년도부터 걷기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액수가 늘어나서 지난해 2조 4천억, 올해나 3조 원 정도 거칠 것으로 원래 예측되었던 세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하고 비슷한 정도, 예, 그 정도 액수가 되겠습니다. 뭐 방위세 의미 없고. 주세, 예, 우리나라 국민들 술을 엄청 많이 마시죠. 예, 1년에 소주를 수십억 병, 예, 소비하는 국민입니다. 주세가 만만치 않아요. 2조 3천억 원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여기저기에 조금씩 붙여가지고 함께 걷는 세금입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에서 한 우리의 농어촌에 도로를 놓는다든가 혹은 무슨 마을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보살펴 드린다든가 농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보탠다든가 등등 하여튼 도시에 비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회계입니다. 이건 다 농어촌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지방세가 이제 이게 43조, 44조 원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세금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차이가 약 4대1, 200조 원 중에 160조 원 정도는 중앙정부, 40조 원 정도는 지방정부. 지방정부에 돈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돈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니까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메타 통계가 있습니다. 명목 GDP가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이게 9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 원래 한 1000조 원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조세 부담률이 22.7%. 해마다 좀씩 높아져 왔죠. 이렇게. 종부세를 3조 원 예컨대 2조 원 더 걷으면 그게 얼마나 되죠? 1000조 원 중에 2조 원이면 0.2%. 그것 자체로서는 별로 증세 효과가 없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소득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조세 부담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세,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런 게 직접세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갖다 내는 거. 이게 비중이 2001년도에 50%던 것이 지금 60%에 육박했습니다. 직접세 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해서 이제는 OECD 국가들 평균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당연히 간접세는 좀 6대4로 적습니다. 이게 지금 주마간산식으로 우리나라 조세가 무엇이 있고 얼마 정도의 액수가 거기서 거치고 있는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조세 주권을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서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한번 일별해봤습니다. 보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충 큰 세금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그런 것이 주된 그 세 개를 합치면 그게 120조 원 정도 되고, 지방세가 한 40조 원 된다. 그럼 그게 한 160조 원. 나머지는 이것저것, 특별서비스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교육세 이런 거 합치면 그게 한 200조 원. 되게 이게 우리나라, 그 국가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 통계를 보기로 하고요. 이제 저거 좀 끌어다 주세요. 이제 조세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조세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부 수입의 주된 원천이죠.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벌어놓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국가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세는 다른 것과는 달리 조세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국가가 하는 일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국방, 치안, 환경보호, 등등, 아이들 교육의 평등을 보장한다든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본다든가, 이런 공적인, 소위 공공서비스나 공공재를 공급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고, 경제 이론적으로는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 이론적으로는 정당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종부세 논란에서 본 것처럼 종종 조세는 재정적인 국가 운영의 재정적인 어떤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다른 정책 목표와 연결됩니다. 예컨대 이게 이제 첫 번째의 조세를 걷는 목적이고요. 조세 정책의 목표고, 두 번째 많이 드는 것이 자원 배분 합리화. 그 다음이 소득 재분배. 4번이 경제 안정, 성장. 그 다음에 뭐 또 들자면 보건 향상, 이런 것들도 조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배분 합리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고상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시장 경제에서 개개인이 내리는 판단이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개개인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른바 그 구성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로 인해서 개인에게는 올바른 행동인데 사회 전체는 해로운 행동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환경오염을 심하게 일으키는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 되게 재화가 있다 이럴 때 환경오염 비용은 사회에 전가시키고 그 생산하는 기업은 직접적으로 자기 장부에 기록되는 비용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 비용보다 재화의 가격이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이 생산되고 많이 소비됩니다. 이럴 때 이제 세금을 붙여가지고 환경오염 상품에 대해서 세금이 무겁게 붙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또는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건데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가지고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공급도 덜 되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면세를 해줘가지고 많이 소비되게 합니다. 국민들이 쓸데없이 많이 쓰는 거 이런 게 술, 담배 이런 거 그죠? 술, 담배 전에 우리 강의 시간에 한번 비가치제라는 용어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거 또는 자기에게 나쁜 것보다 덜 나쁘게 생각하는 어떤 거 이런 건 국가가 좀 억제를 해야 돼요. 억제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붙이게 되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소득 재분배는 뭐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소득세 같은데 면세점, 기초공제, 각종 공제, 그 세율도 누진세로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없는 사람은 못 버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진위계수 그래프를 볼 때 이제 시장 진위계수하고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하고 나눠서 봤죠.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시장 진위계수보다 더 낮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득을 이제 조세 체계를 통해서 재분배하기 위해서 세제에 그런 요소를 넣어놓은 거죠. 경제 안정 성장 이런 거는 이제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국민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가 인상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소득세 누진세제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세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해서 좀 안정화 조치를 한다든가. 그때는 증세를 해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사회의 총수요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 운영의 부수적인 목적 같은 것들이 되죠. 보건 향상 이런 거는 주세, 담배에 세금이 많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한 갑이 2,500원인데 원가는 한 500원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원래 가격은. 나머지는 다 세금입니다. 각종 명목으로 세금이 붙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건강증진 부담금이라 그래서 세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어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돈을 몇백 원씩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도
주세와 술에 붙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자동차 경우에도 환경오염 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서 배기량이 커서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는 낡은 차라도 세금을 훨씬 많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 세법에는 곳곳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크고 작은 장치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제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조세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서 아까 봤던 조세 수입에 대한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볼 때와는 좀 다른 의미로 느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이 학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준을 씁니다. 근데 어느 것도 엄밀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직접세는 전가가 되지 않는 세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세금. 달리 표현하면 조세 부담을 져야 될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거. 그게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조세 부담은 내가 하는데 국세청에 돈 갖다 내는 사람은 딴 사람이 갖다 내면 그게 이제 간접세가 됩니다. 직접세 중에 대표적인 게 개인소득세. 그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국세청에 돈을 내야 돼. 여러분 근로소득세 나중에 취직해서 받으면 근로소득 월급 받은 것 중에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어서 국세청에 들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세금은 여러분이 부담하지만 내는 거는 여러분을 고용하게 될 기업 쪽에서 내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런 것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기업에서 해주지만 또 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이 곧 납세자예요. 직접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이윤을 많이 남긴 기업이 직접 국세청에 그 이윤의 몇 퍼센트를 법에 따라서 내는 거 이런 게 직접세가 됩니다. 간접세는 뭐냐? 대표적인 게 유류세. 여러분들은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거기 세금이 왕창 붙어 있죠. 그 세금은 여러분이 냈어요. 부담했어요. 그러나 세금을 내는 거는 공급자가 그 물건을 판 사람이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게 세금 걷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직접 내면 낼 때마다 성질도 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뭐 세금 나갈 때는 가격표 속에 들어가서 주유소 주인한테 돈을 내는데 나중에 돈 갖다 내는 거는 결국은 딴 사람이 갖다 내니까 좀 성이 덜 나죠. 종부세처럼 직접 내라 그러면 엄청 열받습니다. 간접세의 장점은 조세 저항이 적다는 거죠. 화가 나도 주유소 사장님한테 혹은 아르바이트하는 청년한테 화를 낼 수는 없지 않아요. 세금 내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부가가치세가 전형적인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그 가격, 원래 가격의 10%만큼을 최종 소비자가 냅니다. 중간에 공급자들은 자기가 중간재나 원료를 사올 때 냈던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다른 사람 사업자가 내지만 전국적으로 뭔가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가한다 이런 말을 썼죠. 쉬프팅입니다. 귀착. 인시던스죠. 귀착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조세의 부담을 누가 짊어지느냐. 최종적으로 그 세금의 짐, 세금이라는 이 짐을 짊어지는 게 누구냐를 따지는 게 귀착이고요. 쉬프팅 전가라는 것은 국세청이 누군가에게 세금 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실제 세부담을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 그게 이제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이 쉬프팅에는 두 종류가 있죠. 포워드 쉬프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 쉬프팅이 있습니다. 포워드 쉬프팅은 이제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 어떤 기업에 세금을 매겼더니 그 기업이 물건값에 반영시켜갖고 소비자한테 넘겨버렸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포워드입니다. 전방으로 나가면서 이제 부담을 쉬프팅, 전가하는 거고요. 납품업체한테 납품 단가를 깎아가지고 말하자면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뒤쪽으로, 예, 짐을 넘겨버리는 그죠? 모든 조세 부담을 지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쉬프팅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복잡한, 보통 재정학 분야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이 쉬프팅 조세 부담의 전가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왜 이루어지느냐. 심지어는 누구도 이것을 쉬프트할, 말하자면 전가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행정을 할 때는 실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집단에게 조세 부담을 주고 싶다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하더라도 그런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리스폰스, 그러니까 리액션, 이 말하자면 대항 행동 또는 회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튀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좀 기하학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많이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될 것, 그러니 보조금을 주게 되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세금입니다. 마이너스 세금. 세금은 가져가는 건데 보조금은 거꾸로 주는 거니까 세금과 보조금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텍스가 이제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금을 매기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품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는 여기가 Q, 수량이 들어가고 세로축에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재화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편의상 직선인데 곡선이라 그러죠. 직선은 곡선의 일부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P0라는 가격대에서 Q0만큼이 거래됐어요. 이제 이런 아주 정상적인 우리가 보는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가 야, 이 제품은, 이 상품은 환경오염이 심하고 국민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소비를 덜 시켜야 되겠어.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세금을, 상품 한 단위를 팔 때마다 예컨대 100원씩 세금을 매기자, 여기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 가격에 물건을 팔았으면 이 공급자는 90% 밖에는 자기가 못 가져요. 10%를 국가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공급자한테는 100원의 물건을 계속 팔게 되면, 100원에 계속 물건을 팔게 되면, 예컨대 100원짜리 물건인데 10원을 세금으로 붙인다, 예컨대. 그럼 자기는 100원에 계속 팔면 10원을 국가가 가져가 버리니까 옛날만큼 공급하려면 이게 물건값이 110원이 돼야 돼요. 과거와 같은 분량을, 양을 계속 시장에 공급하려면 110원이 돼야지만 공급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냥 가격이 100원으로 묶여 있으면 과거보다 공급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에 영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동일한 양을 공급하려면 10원만큼 값이 더 올라야지만 같은 양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전과 같은 가격이라면 좀 덜 공급하겠다. 양을.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과 같은 값이 되려면 잘못 그랬다. 예, 이 그래프를 잘못 찍었네 내가. 공급 곡선이죠 지금. 공급 곡선이니까 그 점과 같은 가격이라면 덜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점과 같은 양을 공급하려면 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공급하려면 가격이 여기가 돼야 되고, 과거와 같은 값에 공급하려면 요거밖에 안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공급자의 눈에 보이는 공급 곡선이라는 그런,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급자가 인식하는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가격대라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공급되려면 공급자가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균형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래서 Q1이라고 그러고, 이걸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 상품은 소비가 덜 되게 돼 있어요. 그 전보다 덜 거래되게 돼 있습니다. 덜 소비되게. 그리고 그 전보다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근데 세금만큼 올라가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값이 오를 때 그 전보다 덜 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 세금 부담을 전적으로 수요자한테 떠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예컨대 10원의 세금을 국가가 뜯어간다면 국가는 이거 조세 수입이 됩니다. 이거를 P2라고 그러죠. 여기를 세금을 빼고 난 액수만큼을.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E0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점을 E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E2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P1, P2, E2, E1 요 사각형만큼을 국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공급자는 원래 공급자의 수입은 원래는 P0, E0, Q0, 그 다음에 원점 연결되는 이 사각형이 공급자의 수입이었죠. 수입. 원래는. 근데 공급자의 새로운 수입은 요 작은 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P2, O, Q1, E2 이 사각형이 세후 공급자의 수입입니다. 세금이 도입된 후에. 그러니까 공급자는 손해를 분명히 보게 되죠. 소비자는 어떨까요? 소비자는 과거에 이 가격에 P0라는 가격에 Q0만큼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P1 가격에 Q1만큼을 구입합니다.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과거보다 덜 소비하면서 가격은 더 높게 주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언제 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이 여기다. 그러면 이만큼이 Q0 이렇게 거래될 겁니다. 요만큼은 소비자들이 지불한 액수죠. 그렇게 되겠죠. 요만큼 Q0만큼의 양을 소비자가 구입하니까 가격이 P0면 요 사각형만큼을 소비자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한번 보십시오.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돈의 액수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 같은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훨씬 비싸도 살 의향이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일물리가의 법칙 때문에 가격이 피제로로 됐기 때문에 이 지불의사가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은 구입 안 합니다. 피제로일 때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물건값이 훨씬 비싸더라도 샀을 만한 소비자들은 물건값이 여기 형성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해요. 이것을 소비자잉여라고 그럽니다. 소비자잉여. 이거를 컨슈머드 서플러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완전히 공상적인 겁니다. 공상적인 거. 실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득 분배 이론에 따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원래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는 이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이죠, 그죠? 그렇죠? 새로운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더 적은 삼각형은 여기보다 이만큼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저 삐딱하게 생긴 사각형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서 국가도 이익을 받고 공급자가 조금 손해를 보고 소비자들도 더 비싼 값에 더 적은 양밖에 소비를 못하는 손해를 봤는데, 그 공급자가 본 손해하고 소비자가 본 손해를 합친 것보다 국가가 얻은 이익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전체적으로 새로운 조세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조세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누군가의 손실이 훨씬 크다. 그 세금은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소비자 잉여가 뭐냐 이런 건 묻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해를 하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념적 혹은 이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공급자에게 말하자면 세금을 물건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한테 단위 가격당, 단위 상품당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겼는데 공급자 혼자 손해를 본 게 아니죠. 공급자도 손해를 봤지만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저런 큰 규모의 소비자 잉여의 손실을 보게 돼 있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을 구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공급자에게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돈을 매기면 이것이 누구 부담이 되느냐 따져보면 수요자도 부담이 되고 공급자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소비자가 부담해라, 그렇게 해도 공급자도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또는 무조건 뭐 소비자가 내지 말고 공급자가 얼마씩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된다는, 그죠? 이것이 이제 시프팅입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무슨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아주 기하학적인 이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설명이 현실에서 어떤 위력을 가지느냐, 그것은 이제 매우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컨대 뭐 좀 다른 어떤 설명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컨대 소비자들이 곧바로 어떤 대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상품 경우에, 예컨대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매겼는데 소비자들은 A와는 다르지만 거의 완벽하게 A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제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A를 사지 않겠죠. 전부 다 B를 살 겁니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B 쪽으로. 세무당국은 원래의 목표는 달성해요. 이게 만약에 환경세라면 더 이상 아무도 A를 찾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만 조세 수입은 한 푼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러면 공급자가 독박을 쓰게 돼 있어요. 공급자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유연한 자가 이 세금을 덜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플렉시블한 주체가 항상 이익을 봅니다. 반대의 경우에 이것이 거의 독점 상품이어서 소비자들로서는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대체제가. 이런 경우에 세금을 매기면 어떤 형태로 세금을 매기더라도 모든 세부담이 다 소비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담이.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그것도 대체제가 거의 없는 어떤 제품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부담은 어떤 형태로 세금을 매기든 간에 소비자가 다 짊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밉다고 해가지고 외국 제약사가 공급하는 어떤 특허 약품에 이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 그러면 이 다국적 제약사는 손해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담을 다 환자들한테 떠넘길 수 있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가 좀 해롭다, 유해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조세라는 방식으로 그거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에 시장 상황을 굉장히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 모든 공급자들이 정부의 정책, 세금 정책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살펴본 후에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배 값을 제가 장관을 할 때 500원을 올렸어요. 제가 올린 건 아니고 저 전임 장관이 올리셨는데, 제가 있을 때 500원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죠. 왜냐하면 담배 소비자들은 어느 담배에는 부담금을 매기고 다른 담배는 안 매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담배에 1관에서 500원씩 더 매기기 때문에 회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담배를 끊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노리고 담배값을 올리자고 한 거죠. 그 소비자들은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나쁘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열받아가지고 담배 가지고 스트레스 푸는데 그거마저 못 피우게 하느냐, 뭐 이런 항변. 술이 주는 사회적 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중대 범죄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술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가정불화의 반 이상이 전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덜 마시게 하려면 술값을 올리면 되죠. 북유럽에 가면 술값이 우리보다 4배, 5배 비쌉니다. 맥주 한 캔 값. 우리나라처럼 1달러를 주고 소주 한 병, 소주처럼 괜찮은 술 한 병을 살 수 있는 나라는 OECD 국가에 거의 없습니다.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붙이자, 이런 얘기를 하려니 술 먹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이놈의 나라 이거 잘못돼가지고 대통령이 일 잘못해가지고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한 잔 소주로 이 울분을 달래는데 그거마저 또 값을 올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회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봐야 소비가 굉장히 비탄력적이어서 수요자들이 대부분 부담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라는 거는 국가가 의도하고 뭘 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많이 좌우된다. 특히 이제 독점 공급자가 있거나 또는 대체재가 전혀 없는 제품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 그런 점들을 정부 당국은 항상 유념하고 있죠.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건 좀 웃기는 예인데, 다이아몬드에는 특별 소비세가 굉장히 무겁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치품. 지금은 없어졌는데 텔레비전에도 특별 소비세가 붙었던 시절이 있었죠. 텔레비전. 옛날 텔레비전이 귀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하고 귀금속에 굉장히 무거운 특별 소비세를 우리나라는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입이, 조세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뭐냐?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밀수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거래를 안 하고 밀수를 하는 겁니다. 밀수에 성공하면 떼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귀금속 중에서 이 조세 당국에 의해서 거래가 포착되는 비율이 극히 적죠. 세율은 무지하게 높은데 조세 수입은 극히 빈약하고요. 그리고 특별 소비세만 탈세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부가세, 부가가치세, 또 귀금속 거래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소득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거래 사실 자체를 숨기다 보면 당연히 부가세도 낼 수가 없고, 내고 싶어도 소득세도 포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자, 귀금속에 대한 특수세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면 진보정당에서 난리가 나죠. 부자정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난 정부 때도 이거 없애려고 좀 시도를 했었는데 못했죠.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귀금속에 들어가는 부가세를 특수세를 면제해 주냐.
그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관철을 못하는 건데 없애는 게 훨씬 낫죠. 예, 그거 아주 낮추거나 없애고 그리고 거래를 정상적으로 포착해서 부가세나 또는 소득세를 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치품에 대한 귀금속에 대한 특별 서비스를 면제해준다. 이것이 가지는 대중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이것을 없애자고 말을 못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조세와 관련해서는 매우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속도로 가다가는 오늘 다 못하겠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징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조세 징수의 원리. 조세는 아무렇게나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불 능력에 따라서 조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능력이 아주 큰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세금을 낼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만 내게 하고 세금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지 말자. 이게 징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편익의 원리입니다. 편익의 원리. 편익의 원리는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 공공서비스에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공평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룬 것처럼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 각자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느냐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죠.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강물, 또는 잘 보존된 종다양성, 그 다음에 습지, 갯벌,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편익,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편익의 원리는 이 조세징수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려할 수 없는 계례죠. 능력의 원리, 지불 능력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불 능력은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 국민 개개인의 납세 능력 또는 조세 지불 능력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세를 징수할 때 그 사람의 지불 능력이 얼마나 크냐, 납세 능력이 얼마나 크냐를 뭘로 잽니까? 소득이 있죠. 그 다음 재산, 또 소비. 이 납세 능력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로서 첫 번째가 소득이고요. 두 번째가 재산이고 세 번째가 소비입니다. 소비. 소득의 개념이 뭐냐, 재산의 개념이 뭐냐, 소비의 개념이 뭐냐, 이것도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여기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소득은 어떤 한 해에 어떤 특정한 시간적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한 회계 연도에 어떤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재산을 얼만큼 늘렸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또는 국세청에 의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파악되는 수입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잴 수도 있고, 여하튼 소득을 특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전부 소득의 근거를 두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소득은 완전하게 파악이 안 되죠. 사람들은 정부가 모르는 소득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소득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그것을 국가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체크하는 데서 빠져나갔다. 근데 어떤 변호사나 어떤 의사가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 안 하고 하여튼 절세 또는 탈세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 재산이 늘게 돼 있죠. 재산도 훌륭한 인덱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것이 전부
그 재산이라는 것을 과표로 활용한 세금이고요. 소비도 능력의 지표가 되죠. 국세청을 완벽히 속여서 소득을 한 푼도 잡히지 않았고, 재산도 남의 이름으로 막 차명으로 숨겨가지고 국세청이 전혀 모른다. 소득 전산망, 토지 전산망, 주택 전산망, 금융 전산망을 다 동원해도 국세청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소비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한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국세청에서 전혀 소득 파악이 안 되는데 1년에 50번 해외여행을 갔다. 그 중에 35번은 골프 여행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도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지표가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물품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소비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납세 능력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 능력에 따라서 입각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말할 때 주요 지표는 소득, 재산, 소비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극단적인 재정학자들은 소득세를 다 없애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세금이다. 그죠? 재산은 소득만큼 숨기기 어렵다. 소득보다 재산이 훨씬 더 숨기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보다 소비는 더욱 숨기기 어렵다. 그렇겠죠? 거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숨겨놓고 소비도 안 하고 평생 살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다음에 상속세가 있죠. 여러 군데의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소득세를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재산세하고 소비세만으로 조세체계를 재편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도에 가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망했죠. 인도에 가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한 것처럼 되지가 않는다.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아까 봤던 우리가 표에서 봤던 세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종부세까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도 이렇게 한 번의 강의에 이 모든 세금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세금의 기본에 관해서만 우리가 쭉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특징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소득이고요. 과세 표준이 과표라고 말하는 과표라는 과세 표준입니다.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 그 사람이 1년에 얼마를 벌었느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자기가 계산 안 해도 되죠. 기업에서 전부 계산해서 미리 내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산하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과표는 소득입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죠? 소득은 그냥 자기가 얼마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비용을 빼줘야 진짜 그 사람의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각종 공제가 나옵니다.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기초공제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헌법상의 국민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 중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온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죠. 집 한 채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건데 걷다가 세금을 그렇게 매기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그래서 기초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공제,
정말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득이라 하면 지불 능력, 납세 능력을 잴 때 소득이라 하면 가처분 소득이라 해야 되죠.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빼고 이제 자기가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세금을 매기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연말정산하거나 할 때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를 다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너무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퇴근 비용도 공제해주는 나라가 있고요. 예. 애들 교육시키는 거는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 이행하는 건데 그건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공제도 해주고요. 그 의료비 공제도 있습니다, 요새, 그죠? 몸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다 쓰는데 그것은 복지를, 자기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소비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병원비로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의료비도 일정 수준까지 공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죠. 신용카드 공제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키려면 신용카드 거래가 유익하니까 신용카드로 계속 돈을 쓰면 일정 액수만큼, 예, 신용카드 사용 액수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런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는 것은 단순히 수입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비용 또는 그 사람이 말하자면 회피할 수 없이 발생한 비용 이런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제하고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나오면 거기에 그 액수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을 곱해가지고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누진세제는 이런 겁니다. 가로축에 소득을 쓰고 세로축에 세액을 씁니다. 세액. 만약 소득세가 누진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5분의 1. 그러니까 각도가 이 각도는 5분의 1 곱하기 90 이렇게 되니까 몇 도예요 이게? 18도? 이 각도가 18도가 되는 직선을 쭉 그으면 이게 납세액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누진세제는 뭐냐? 누진세제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제는 이 비례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평균 세율이 예컨대 20%다 세율이. 그러면 계속 20%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누진세제는 예컨대 여기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기초공제 수준이다. 여기야. 그러면 기초공제 수준까지의 소득은 세금이 없죠. 그럼 세금 그래프가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로입니다. 제로. 기초공제 수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제 수준에서 이렇게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단계에서는 비례세입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10% 예컨대. 그래서 여기를 뭐 소득을 Y라고 그러면 혹은 인컴이라고 I라고 합시다. I. 여기를 I0라고 그러고 여기를 I1이라고 그러고 여기 I2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높아진다고 합시다. 근데 이 구간을 지나가면 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간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건 한계세율이라고 그래요. 한계세율.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구간을 넘으면 세율이 더 높아진다. 한계세율이. 그럼 그 위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누진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그래요. 한계세율. 여기서는 한계세율이 제로. 그죠? 여기서는 예컨대 10%. 10% 구간이라면 한계세율이 여기다가 세율을 쓰죠. 세율. 그럼 여기 한계세율이 10%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세율 그래프가 나오고 이 구간은 예컨대 20%가 적용되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구간은 한계세율이 이렇게 2배로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여기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I3 이후에는. 그러면 한계세율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프상. 그러니까 각 소득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면 요 구간만큼은 한계세율 제로, 요 구간은 10%, 요걸 넘어서는 부분은 다시 20%, 그것마저 넘어서는 부분은 30%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진세라는 것은 세액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위로 갈수록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누진세라고 그러고요. 역진세도 있겠죠. 역진세. 그러니까 이건 누진세고, 역진세는 이따 우리가 소비세에서 보겠습니다만, 역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떨어지는 세금을 역진세라고 합니다. 역진세는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소득세는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국세청에, 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왜냐하면 소속된 기업이 없죠. 여기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는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소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제 세금을 처리해 주지 않아요. 그럼 저는 경북대에서 받은 시간 강사 강의료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받은 인세, 어디 텔레비전 토론에 나가면 출연료, 그 다음에 어디 기고를 하면 원고료, 이런 걸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이제 해마다 5월 달에 가면 신고를 하러 가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가면 자료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통장으로 전부, 그 돈을 넣어주고, 대개 다 법인들이기 때문에 세금 처리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갑니다. 저는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잘 모르죠. 장부를 안 적으니까. 장부 적는 게 귀찮잖아요. 장부를 안 적으면 나중에 10%를 가산해서 내야 돼요. 가산세라고 그래서. 장부를 안 하는 사업자는 나중에 세액의 10%를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세무서에 가가지고 제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가 받은 돈 목록이 쫙 나와요. 그걸 총액을 다 합치면 그게 수입이 됩니다. 수입.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글 쓰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드나요? 노트북 한 대 있고 USB 하나 있으면 끝나지. 비용이래야 도서구입비 뭐 등등 밖에 없잖아요. 강의하러 올 때 기차삭 뭐 이런 건데 그 일일이 다 어떻게 제가 혼자서 그 장부 정리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세청에서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렇게 장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직업별로 쫙 나눠가지고 그 사람의 수입 중에 몇 %를 소득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표에서 보면 그걸 소득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소득 인정 비율. 그 사람이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면 그 중에 몇 %를 소득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비용으로 볼 거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 사업자 중에서 제일 소득 인정 비용이 낮은 직업.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인정해주는 직업이 문필가입니다. 문필가. 집필, 연구, 강의 뭐 등등 이런 학술활동 또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은 2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전체 수입 중에. 제가 근데 1억 원을 수입을 올리면 제 과세 소득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공제해 줄까? 비용을. 그거는 학술 연구라든가 출판 이런 것들이 가치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진짜 좋은 건데 사람들이 좋은 줄 몰라갖고 너무 생산과 소비를 적게 하니까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면 많이 하지 않겠냐. 제가 그 득을 많이 보고 있죠. 1억 원의 수입을 얻어도 2천만 원밖에 과세소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2천만 원에서 기초공제 빼고 뭐 교육비 공제 빼고 못 빼고 하면 세금을 별로 안 내겠죠. 제가 잘 볼 때는 2억까지는 안 되지만 1억은 확실히 넘는 수입을 올린 해도 여러 해 있었는데 세금이 얼마 안 돼요. 20%밖에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MC는 한 35%, MC는 35%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100분 토론 진행할 때 그때 MBC에서 받은 돈들은 얼마까지는 35%, 그게 넘어가면 45%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가서 다 계산해서 돈을 내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로 가득한데 그 제도들을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에피소드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어디 취직을 하시면 큰 걱정 없는데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제도를 철저히 활용해서 절세를 하시라고. 예. 예.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도 자기가 다 보고 이익이 남으면 자기께 다 되죠. 되게 법인들 경우에는 국세청에 내야 될 돈으로 엄청 잘 놀거든요. 예. 뭐 한 끼당 20만 원, 30만 원 접대도 하고요. 그렇죠? 승용차도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게 다 손비가 그만큼 많이 나면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그 많은 고급 술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접대비 인정 한도를 50만 원으로 지난 정부 때 했죠. 50만 원이 넘어가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 관련 정보를 전부 다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누구하고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원성이 자자했죠. 50만 원 밑으로는 뭐 소소하게 그거는 접대라고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몇만 원짜리 밥 먹은 정도는 다 눈 감아줄 텐데 50만 원이 넘는 접대비는 국세청에 전부 내용을 신고해야 된다. 왜 그랬느냐? 사실상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접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사회적으로 낭비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법인소득세 그 다음이 법인소득세가 아까 한 38조 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 중에서 개인 회사 말고 법인 회사 중에서 단기 이익을 많이 낸 회사들이 그 이익의 몇 퍼센트를 이제 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왜 법인은 사람도 아닌데 소득을 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물리냐? 만약 법인의 소득세를 안 물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배당을 잘 안 하겠죠. 원래 법인이 이익이 남으면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 배당 소득은 주주의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개인 소득세에 다 잡히게 돼 있죠. 그럼 배당을 안 하고 사내 유보, 그러니까 회사에 쌓아 놓는다. 그럴 수 있겠죠. 세금을 안 물기 위해서 계속 쌓아 놓으면 세금을 안 물겠죠. 그러면 그것이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간접적으로 주주들에게 시장에서의 주식 가격 상승으로 전부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사내 유보를 한 것이든 배당을 한 것이든 법인이 소득을 올리면 반드시 소득세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개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득세도 면세점이 있고 각종 공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진세 제도를 갖고 있고요. 많이 번 기업은 좀 더 많은 법인세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참여정부 때 2%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정부가 얻어먹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라서 거기서 법안 낸 것을 거절을 못해서 2% 인하했지만 그걸로 기업 투자가 살았다 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인하를 더 하겠다는 거죠. 법인소득세의 반대쪽에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투자보조금.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을 텐데요. 법인세를 내리자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법인들이 이익을 많이 내서 그걸 다 재투자할 수 있어야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냐. 기업이 돈 좀 벌었다고 국가가 왕창 가져가 버리면 투자가 위축된다. 이것이 법인세 인하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인세를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특별한 투자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낫다. 법인세는 놔두고.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 보조금인데요. 제일 전형적인 것이 텍스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무슨 조세 신용 한데 하여튼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이 어떤 기업이 법인세를 1,000억 원을 내야 된다. 근데 이제 IT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국가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IT 분야에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은 그 신규 투자 금액의 예컨대 30%만큼을 법인세에서 까주겠다. 이런 게 이제 텍스 크레딧입니다. 또는 더 노골적으로 현금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 크레딧은 세금을 내야 될 기업이 투자할 때에만 해당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돈 못 벌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자본 조달을 해서 투자하려고 그런다. 이런 기업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이에요. 투자 보조금. 근데 IT 기업의 시설 투자를 더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이윤을 별로 내지 못한 어떤 기업이 자본 조달을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새로 설비 투자를 할 때, 그럴 때 국가가 투자비의 30%를 현금으로 우리가 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보조금은 마이너스 세금입니다. 마이너스 세금. 그죠? 근데 감세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기업, 작년도에 이익을 못 낸 기업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용, 그러니까 이 조세신용이라든가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산업정책의 필요 때문에 이 분야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제 국회의 동의를 입법 절차를 밟아서 특정한 분야의 투자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이 원래부터 대립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법인세를 깎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늘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 여력을 실제 투자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텍스 크레딧 세금을 깎아주는 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정책은 실제 이루어진 투자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가 부담을 함께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진작에는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 쪽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입장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세하고 개인소득세 다 함께 얘기한 걸로 하고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주로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고 있죠. 아까 40조 원 봤을 때 상당 부분이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원래는 재산에 부과를 하는 거죠. 재산에. 근데 금융자산, 재산에는 금융자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자산도 있죠. 예컨대 그 예금이라든가 주식 같은 그런 금융자산뿐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혹은 주택을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또는 귀금속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게 다 재산이죠. 말이 재산세지 집에 있는 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건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하는 것이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세를 부과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재산에다가 자기 부채를 빼고 나머지 액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를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빚이 많은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그대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위헌 소송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다. 집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자체로 아무 이익이 안 나는 건데 그따위 세금 매기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종류의 재산세가 다 마찬가지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안 받아들인 걸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조세체계 전체가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세가 있습니다. 거래세, 소비세. 이건 비슷한 세금입니다. 거래세, 소비세.
거래세는 어떤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거래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식 세금입니다. 옛날식 세금. 왜냐하면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매기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국민들이 물어야 되겠죠. 실제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되죠. 그렇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그 최종 생산물을 판 공급자만이 부가세를 세무당국에 내고 나머지 중간 단계의 거래들은 전부 다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예. 어디서 생산되었든 몇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그 상품을 소비한 사람이 물게 되는 세금, 이런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세. 이것도 굉장히 많은 장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죠. 소비세 중에는 유류세 같은 것도 물론 있고요. 기름,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내게 되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은 세금이 이 세금입니다. 간접세죠. 기본적으로 간접세고, 그리고 특정한 물품의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품에 다 부과되지만 특별 소비세라든가 유류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되죠. 그러면 그 특정한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금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자원 배분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조세는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또 근로소득세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약 한 80조 원 정도의 세금이 더 있는데 그중에 일부 재산세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소비세, 거래세로 충당되고 있다. 이 거래세, 소비세의 문제 중에서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자원 배분의 왜곡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요. 이 제일 큰 문제는 역진세라는 겁니다. 역진세. 예컨대 이 역진세의 원리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균 세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 역진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이런 거 혹은 유류세 이런 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소비하는 소비재라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럼 예컨대 기름 1리터에 예컨대 1,000원의 유류세가 붙어 있다. 이러면 이건희 회장님한테도 1리터당 1,000원. 그리고 월소득 100만 원인 사람에게도 1리터당 1,000원. 이렇게 되죠. 그럼 예컨대 1년 동안에 1리터만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1조 원인 사람에게 1,000원. 이거는 거의 제로죠. 제로. 그중 소득이 10,000원인 사람에게 1,000원. 그러면 세율이 10%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거래세, 소비세, 물품세 이런 것들은 다 소득 역진적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비판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직접세가 50% 미만이면 나머지 50% 이상은 간접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접세는 거의 예외 없이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소득 재분배를 좋은 쪽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보다 나쁜 쪽으로 악화시키는 측면이 더 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규범적으로 말한다면 지난 10여 년간 직접세의 비중이 약 10% 정도 상승을 했고 우리도 이제 직접세 비중이 거의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갔고요. 현금 영수증 카드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요즘은 탈세가 그렇게 옛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농담 하나 할까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농담인데 세무서장하고요, 경찰서장하고요, 기자하고요, 국회의원하고 4사람이 술 먹으러 갔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었어요. 밥값을, 술값을 누가 냈겠습니까? 기자, 세무서장,
예? 세무서장, 기자, 국회의원, 예, 그리고 누구라 그랬죠? 경찰서장 이렇게 네 사람이 예,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누가 냈을까요? 예, 기자가 냈으리라고 짐작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네. 국회의원이 냈을 것이다. 예, 세무서장이 냈을 거다. 훨씬 많네. 경찰서장이 냈을 거다. 예, 정답이 없네요. 예, 술집 주인이 냈습니다. 예, 술집 주인이 냅니다. 아무도 그 돈 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서장하고 술 먹으러 가면 술값을 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건 옛날에 세무서의 권력이 굉장히 클 때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동네 세무서장이 밥 먹으러 가도 밥값 꼭 받아요. 신용카드로. 왜냐? 웬만한 일식집 주인들은 거래의 95% 이상이 전부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뭐 세무서장을 그렇게 겁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 좋은 세월도 다 갔어요. 예,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뭐 검찰에서 나온 게 말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장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막 그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일개 세무서장이 받던 돈보다 더 적은 돈이거든요. 그만큼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것은 투명성은 부당한 권력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에 관한 한은 아주 영세한 규모의 그런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소득 파악률이 낮지만 웬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 안 낸다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물품세, 소비세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역진세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나머지 세금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하고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제액이 있고요. 공제. 3천만 원인가? 뭐 그까지는 하여튼 증여세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 상속세의 경우에도 이렇게 유언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들이 다 나눠 가지잖아요.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제로 세금 낼 게 서민들은 웬만해서는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큰 덩어리의 토지, 큰 건물 또는 기업 이런 정도를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내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번에 오바마 당선자 그 선거 후에 어디 미국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오바마 후보를 지지했더군요. 그렇죠? 저소득층 없이 사는 사람들. 미국의 모든 비주류가 전부 총단결해가지고 오바마를 밀은 것으로. 그럼 부시 정부가 이제 부자들을 위한 정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중산층 쪽에서는 맥케인과 오바마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한 2% 내외 그 정도 차이였고요. 연수입 5만 불 이상 되는 층에서는 오바마가 6% 정도를 이긴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바마의 공약 중에 상위 5%에 대해서는 증세하고 그 밑에 95%는 감세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죠. 근데 실제 미국도 절반 이상이 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면세점 이하라서. 그 얘기는 중산층은 감세해주고 고소득층은 증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소득층에서 오바마의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빌 게이츠 씨를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모여갖고 성명을 냈죠. 우리는 상속세 없애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재단 만들어서 공익재단에 다 기부할 사람들이니까 상속세하고 원래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상속세를 없애는 걸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묘하죠. 이것이 이제 미국과 우리 사회를 비교를 해보면 국민들 수준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미국 국민이 우리 국민보다 똑똑하거나
더 현명하거나 지혜롭거나 이성적이라고 볼 근거가 별로 없어요. 대학 진학률도 한국이 훨씬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맹률은 한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요. 우리나라 문맹이 거의 없죠. 그리고 영아 사망률도 미국이 우리보다 몇 배 높고요. 건강보험 없는 국민들도 미국이 5천만 명이나 되고요. 뭐 여러모로 볼 때 국민 수준에서는 대한민국이 별로 미국 사회에 비해서 뒤지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에 이메일 아이디를 갖고 있는 국민의 비율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해 있는 가정의 숫자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인구 대비 신문 발행 부수도 우리가 훨씬 많고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국민에 비해서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국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른바 파워 엘리트,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와 우리나라의 지읒지읒 신문들, 지읒지읒 디그 신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등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기 그 논설위원들의 논설의 수준, 그쪽은 MIT 같은 데는 폴 크루그만 같은 노벨상 수상자 칼럼을 일주일에 2번씩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요신문 100만 부씩, 200만 부, 300만 부 찍는 신문에 보면 변변한 경제 칼럼 쓰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수준이 정말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과 우리나라 공무원, 미국 대학 교수와 우리나라 대학 교수, 미국 언론인과 우리나라 언론인, 미국 정치인과 우리나라 정치인, 미국의 군장성과 우리나라의 군장성, 이것을 수평적으로 비교해보면 파워 엘리트 집단은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다. 그게 제가 그 사람들을 겪어보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내린 결론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소위 사회지도층, 누가 뭘 어떻게 지도하라고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객관적으로는 사회학적 용어는 파워 엘리트라고 그럽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그 시스템이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준이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진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나라인 이유가 되겠죠. 미국의 파워 엘리트 수준을 가진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리고 이 수준의 국민들과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 최고 국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가? 하여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하여튼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없애자고 자꾸 그러는데 자식한테 상속 못하고 증여 못하게 하면 돈 안 벌 건가요? 왜 기업하는 분들이 삶의 보람을 돈 벌어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을 자기 인생의 기쁨으로 삼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은 못 물려주게 하니까 기업할 의욕이 없어져갖고 나라 경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정도 상속세 정해서는 하고 넘어가고요. 관세 있습니다. 관세. 관세는 이제 이거는 이거 외국인이 내는 거죠. 관세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내는 건데 관세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시프팅이 되죠. 근데 우리가 수입품에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그 수입품이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거라면 국내 소비자들이 타격을 별로 안 봅니다. 그러나 만약 충분한 대체제가 없고 국민들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관세 부담은 거의 다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돼 있고 이 관세 부담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외국의 기업과 그 제품을 소비하는 우리 국내의 소비자들이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일단 세금에 대한 주마간산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룬 세금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보려면 한 16번 정도의 한 학기 세미나가 필요한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지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한 1시간 반 동안 살펴본 조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휴식을 하고 나서 저 통계 포털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저 세금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